안녕하세요. 남자의 농업 세계입니다. K-팝, K-드라마, 이제는 K-푸드까지. 그런데 요즘 미국 농장에서 자주 보이는 K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농기계 K-트랙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 농기계 수출액은 약 13억 7천만 달러입니다. 전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트랙터가 9억 3천만 달러, 전체 농기계 수출의 거의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터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하고 있죠. 이걸 단순히 수출이 늘었다 이렇게만 봐도 될까요? 국내 농기계 내수 시장은 연간 약 2조 8천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이걸 감안하면 한국 농기계 기업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농부 지갑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세계 최강 농기 기업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존 디어, CNH, 에이지코, 그리고 일본의 쿠보타까지. 그런데 왜 미국 농부들은 한국 트랙터를 사고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농부가 트랙터를 고르는 이유, 그리고 이 흐름이 기회인지 아니면 한계인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 트랙터 시장 구조부터 보면 답이 보인다입니다. 미국 트랙터 시장 규모는 연간 대략 20만에서 30만 대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100마력 이하 컴팩트 중소형 트랙터가 물량 기준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는 대수로 보면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100마력 이상 트랙터는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비중이 훨씬 커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트랙터 시장은 숫자는 소형이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돈은 대형이 벌어줍니다. 브랜드 구도도 꽤 명확합니다. 전체 시장은 여전히 존 디어, CNH, 에이지코, 구보타 이 네 회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컴팩트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구보타와 존 디어가 1, 2위를 나눠 갖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 뒤를 한국의 대동과 TYM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미국 농부는 한국 트랙터를 고를까요? 첫째 이유는 값은 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작동한다입니다. 팬데믹 이후 K 트랙터 수출은 2년 연속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한때는 주문이 두 달씩 밀린다 이런 말도 나왔죠.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가격은 확실히 낮고 성능은 농장용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백마력 이하 중소형 시장에서는 이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소농, 취미농, 중소규모 농가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합리적인 가격 선택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 트랙터가 정확히 채웠습니다. 둘째는 미국을 그냥 본 게 아니라 제대로 쪼개서 봤습니다. 대동은 북미 시장 점유율을 몇 년 만에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농업은 지역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작물도 다르고 지형도 다르고 필요한 트랙터의 마력 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아예 다른 모델 구성을 씁니다. 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와 동부를 나누고 부품과 정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TYM도 북동부 전용 거점을 만들어서 딜러 교육, 재고 관리, AS를 한 번에 묶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죠. 북미 점유율 숫자를 두 자릿수까지 올리는 겁니다. 셋째로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의외인데요. 고쳐 쓸 수도 있다는 점이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수리권입니다. 미국에서는 존 디어가 소프트웨어로 수리를 막는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농부가 자기 트랙터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 트랙터는 덜 잠겨 있다. 고치기 쉽다. 딜러 접근성도 괜찮다. 미국 농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싸고 고장나도 복잡하지 않은 기계. 이게 K 트랙터에 보이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넷째, 사실 이건 한국 농부들이 만들어준 품질입니다. 한국 농업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농가 밭은 작고요. 농도는 좁고 또 농기계들이 국도와 농로를 오가며 작업해야 됩니다. 토양도 까다롭습니다. 자갈도 많고 경운 좋고 더 좋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기계는 튼튼해야 합니다. 장고장이 없어야 하고요. 한국 농민이 수십 년간 사실상 베타 테스트 역할을 해온 셈입니다. 이렇게 단련된 농기계가 미국 농장에 들어가니 잘 돌아간다 이런 평가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대동과 TYM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먼저 숫자로 보면 방향은 분명합니다. 대동은 소형 트랙터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고 TYM은 조립 능력을 늘리면서 중대형 모델까지 미국 시장에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체돼도 자기 몫은 키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라인업을 보면 욕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형 중심에서 중형, 중대형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건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포지션의 이동입니다.
여기에 금융을 따라붙이기 시작했고요. 고금리 재고 조정으로 북미 시장이 주춤하자 저금리 할부, 장기 상환, 재고 투과 같은 금융 전략을 같이 붙인 거죠. 가격이 올라가도 미국 농부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관세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부품에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비용 부담은 바로 튀어오릅니다. 최근 수출 증가도 일부는 선출한 물량이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트랙터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거는 숫자는 좋아 보여도 앞으로는 상황이 훨씬 거칠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실 더 심각한 건 한국 내수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농기계 내수 시장은 약 2조 8,700억 원, 전년 대비 34%나 넘게 줄었습니다. 농가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쌀 재배 면적 축소. 그렇다 보니까 농기계 신규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줄고 있고 농기계 보유 대수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결국 한국 농기계업은 해외로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구조인 거죠. 문제는 수출의 대부분이 트랙터, 그리고 미국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 변화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시선을 좀 넓혀 보겠습니다. 세계 농기계 시장은 2030년 기준 약 1,8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4에서 6% 정도 성장이죠. 신흥국 기계화와 식량 수요 확대가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요. 하지만 중심에는 여전히 글로벌 빅4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농업 플랫폼 기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 부품, 서비스, 디지털 솔루션까지 전부 묶어서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계 기술은 많이 따라왔지만은 브랜드라든가 딜러망, 금융 서비스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점유율은 여전히 1%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업은 운영 체제에서 결정된다.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죠. 지금의 트랙터 시장의 경쟁은 마력 싸움이 아닙니다. 데이터, 알고리즘, 운영 체제의 싸움입니다. 트랙터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접근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하나의 입구 같은 역할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밀어붙인 것이 존 디어죠. 존 디어는 스스로를 더 이상 트랙터 회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농업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회사입니다. 존 디어의 8R 자율주행 트랙터는 그냥 자동주행 트랙터가 아닙니다.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RTK GPS, 그리고 차량 안에 GPU까지 얹어서 주변을 360도로 인식합니다. 사람인지 돌인지 장비인지 구분하고 위험하면 멈추기도 합니다. 농부는 운전석에 더 이상 앉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작업을 시작하고 경로를 바꾸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존 디어의 진짜 무기는 트랙터가 아닙니다. 오퍼레이션 센터, 즉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토양지도, 수확지도, 파종 밀도, 살포량, 트랙터의 연료 사용량, 그리고 고장 예측까지 전부 한 화면에 모여서 표시됩니다. 존 디어는 이미 트랙터 데이터 의사결정, 다시 트랙터, 이 표시형 농업 루프를 이미 완성했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는 노동력 부담은 굉장히 줄이고요. 생산성은 15에서 20%, 연료와 노동 비용은 약 6% 절감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반면 CNH의 접근법은 조금 다릅니다. CNH는 완전 무인보다 감시형 자율주행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 하나로 여러 대를 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정밀농업 풀스택 기업인 레이븐 인더스트리를 인수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작업자가 트랙터, 컴바인, 분무기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에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죠. 에이지코어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에이지코어는 새 트랙터를 더 파는 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팔린 기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동 조향, 정밀 파종, 수학 후 분석을 기존 장비에 붙이는 레트로핏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농장은 이미 여러 브랜드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에이지코어는 이걸 전제로 혼합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는 자동화라는 개방형 전략을 택했습니다. 쿠보타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쿠보타는 아시아형 모델을 할 수 있는데요. 소형 트랙터, 이연기, 콤바인, 농장 관리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처음부터 패키지로 묶습니다. 작고 복잡한 농지, 다품종 소량 생산. 쿠보타는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소농형 스마트 농업 세트를 팝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존 디어는 농업 OS, CNH는 멀티머신 운영, 에이지코는 개방형 자동화, 쿠보타는 소농 패키지. 이게 지금 글로벌 최상위권 농기계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대동과 TYM 또 자율주행 3단계, RTK 기반 직진 제어, 원격 관제, 작업기 연동까지는 이미 구현했습니다. 기계만 놓고 보면 격차는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농장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고 하기 애매하죠. 없다고 하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겁니다.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았고요. 글로벌 API 생태계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트랙터는 만드는데 농업을 운영하는 시스템은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쟁은 철과 마력의 싸움이 아니라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의 싸움입니다. 한국 농기계가 가성비 좋은 2군을 넘어서려면 자율주행 트랙터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데이터 표준, 원격 운영 구조, 작물별 알고리즘, 서비스 수익 모델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그럼 한국 농기계의 다음 수는 뭘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수는 포화됐고 수출은 미국, 그리고 트랙터에 쏠려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시장은 쪼개서 들어가야 됩니다. 북미만 바라보는 구조는 관세, 환율, 경기 변동에 너무 취약합니다. 유럽은 환경 규제가 빡센 대신에 돈이 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중대형 스마트 친환경이 답입니다. 동남아, 남아시아는 기계와 초중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중소형 가격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요. 동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중대형 트랙터와 콤바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팔리던 모델을 그대로 밀어넣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트랙터만 팔아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세계 시장은 트랙터만 사지 않습니다. 수확기, 분무기, 작업기, 부품과 소모품까지 함께 구입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하나가 아니라 작업기까지 묶은 패키지, 중고 리빌트까지 포함한 구성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신흥국에는 이게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죠. 셋째는 제품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팔아야 합니다. 기계만 팔면 결국 가격 경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재배기술, 정비, 교육을 묶은 농업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ODA를 실증하고 민간 수출로 이어지는 2단계 모델은 충분히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제는 팔고 떠나면 안 됩니다. 현지에 딜러, 정비, 부품 거점이 없으면 시장도 없습니다. 이건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함께 가는 민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입니다. 한국은 정면 승부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주행, 집단 운영, 원격 관제 같은 강점만 묶어서 작지만 강한 솔루션 플레이어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K 농기계가 K 푸드, K 스마트 농업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되도록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되도록 품질, 서비스, 디지털 영향을 묶는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중견,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공동 브랜드, 공동 전시 같은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K트랙터는 미국 농장을 누비는 데까지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농기계판을 흔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솔직히 많이 멀죠. 그렇다고 한국 농기계가 여기까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 농기계 시장은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요. 농가 수는 줄고 내수는 더 이상 버팀목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한국 농기계 산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장도 없고 아마도 유지조차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싸게 만들어서 파는 방식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나라 인건비도 이미 가장 높은 수준이죠. 지금 세계는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농업의 판 자체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트랙터 한 대를 더 파느냐, 덜 파느냐가 아니라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싸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과 규제를 읽고 금융과 정책으로 길을 열어야 하고요. 기업은 기계에서 멈추지 말고 데이터와 서비스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연구소는 현장과 연결된 기술로 AI와 농업을 실제로 엮어내야 합니다. 정부, 기업, 연구기관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삼각편대를 짜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걸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탱크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배터리도, 위성도 만듭니다. 그런데 농업 핵심 장비인 농기계에서 왜 세계 정점에 오르지 못하겠습니까? 다음 농기계 시장의 승부처는 싸고 괜찮은 트랙터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고장도 안 나고 오래 믿고 쓸 수 있는 트랙터, 그리고 그 트랙터를 중심으로 농업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미국 농부만의 요구가 아닙니다. 한국 농부 역시 똑같이 원하는 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 농기계의 자율주행 전략,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정책적 한계와 선택지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